그날 아버지가 내 집 문을 두드리며 들어오자마자 말했다. 내 집을 팔아라. 동생이 사업에 필요하다.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웃음이 아니라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입가를 일그러뜨린 것이었다. 너 같은 년은 혼자 살아도 되지? 가족을 위해 희생 좀 해라 라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나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30대 중반, 회사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산 그 집은 내 유일한 안식처였다. 부모님은 늘 동생을 우선했다. 동생은 대학도 제대로 안 다니고 사업만 한다며 돈을 퍼주셨다. 이번에는 10억짜리 집을 사주셨다. 그 집은 강남의 고급 빌라, 나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 평생 모아도 못 사는 곳이었다. 그런데 왜 내 집을? 동생의 사업이 망해서 빚이 쌓였고 부모님은 그걸 메우기 위해 내 재산을 노렸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 가족이란 게 이런 건가?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기대를 짊어졌다. 좋은 대학 가고 안정된 직장 잡고 매달 용돈 드리고. 동생은 자유롭게 살았고 나는 그걸 지켜봤다. 너는 똑똑하니까 알아서 잘할 거야 라는 말로 나를 방치하셨다. 이제 와서 내 집을 팔라고?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다. 왜 나만 희생해야 하지? 왜 동생은 항상 구원받고 나는 버림받는가? 다음 날 회사에서 일하다가 문득 생각났다. 그냥 순순히 따를까? 가족이니까. 하지만 그 생각이 들자마자 속이 뒤집혔다. 아니, 가족이라서 더 안 돼.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내 존재를 부정하는 거였다. 부모님은 나를 도구로 봤다. 동생을 위한 부품. 그걸 깨달은 순간 가슴이 텅 비었다. 분노가 아니라 공허였다. 나는 그 공허를 메우기 위해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매일 부모님의 말과 행동을 적었다. 동생의 사업 실패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들의 표정을 떠올렸다. 몇 주가 지났다. 부모님은 계속 압박했다. 전화로, 방문으로. 내가 안 도우면 동생이 죽는다라고 하셨다. 동생은. 그는 웃으며 말했다. 누나, 미안. 하지만 나 없으면 부모님 어떻게? 그 미소가 역겨웠다. 그는 진심으로 미안해하지 않았다.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생각해볼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아니, 계획이라기보다는 관찰이었다. 그들의 약점을 찾기 위해. 동생의 사업은 IT 스타트업이었다. 투자받아 시작했지만 관리 부실로 빚이 쌓였다. 나는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니 그런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부모님은 은퇴 후 연금으로 살고 계셨다. 그 연금을 동생에게 퍼주셨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나는 변호사 친구에게 물어봤다. 그냥 상담이야, 친구는 말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건 자유지만 강제적으로 다른 자식 재산을 요구하면 안 돼.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은 움직이지 않았다. 기다렸다. 더 깊이 파고들 때까지? 밤마다 나는 거울을 보며 물었다. 너는 왜 이렇게 약해? 왜 반항하지 않아? 하지만 반항은 위험했다. 가족을 잃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미 잃은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변했다. 임랭 콩큐도옥 AI. 침묵은 그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 뿐이었다.
나는 동생의 소셜미디어를 뒤졌다. 그의 파티 사진, 사치스러운 생활. 그걸 캡처했다. 부모님의 통화 기록도 메모했다. 서서히 내 안에서 뭔가 깨어났다.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계산. 한 달 후 부모님이 다시 왔다. 결정했냐?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못 팔아요. 제 집이에요. 어머니가 소리쳤다. 이 이기적인 년,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건 시작이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엄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동생의 사업 파트너를 찾기 시작했다. 그들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그 후로 나는 매일 출근하며 동생의 회사를 조사했다. 회사 이름은 테크노바, 서울 강남에 사무실이 있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투자자 명단이 나왔다. 동생은 대표지만 실권은 파트너인 김 씨가 쥐고 있었다. 김 씨는 과거 사기 전력이 있었다. 경찰 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온라인 포럼에서 힌트를 얻었다. 나는 익명으로 그 포럼에 글을 올렸다. 테크노바 투자 괜찮나요? 답변들이 쏟아졌다.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집에 돌아와 나는 그 정보를 정리했다. 노트북에 파일을 만들었다. 가족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였다. 웃기지. 가족을 프로젝트로 보는 내가.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다. 부모님은 매주 전화로 압박했다. 동생이 병원에 입원했다. 내 탓이야. 동생은 스트레스로 위궤양이 왔다는 거였다. 나는 병원에 가서 확인했다. 정말 입원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했다. 누나, 도와줘. 나는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곧 괜찮아질 거야. 속으로는 생각했다. 내가 망하는 걸 봐야 내가 괜찮아질 텐데.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그냥 포기하고 집을 팔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아팠다. 아니, 아픈 게 아니라 두려웠다. 포기하면 나는 영원히 그들의 노예가 된다. 동생은 계속 실패하고 부모님은 나를 착취할 테지. 그걸 깨달은 순간 결심이 섰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하지만 폭발적으로 하지 않겠다. 천천히 그들의 세계를 무너뜨리겠다. 다음 주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상속분쟁 상담이에요. 변호사는 부모님의 재산 분배를 물어봤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동생에게만 줬어요. 저는 아무것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으로 공평해야 해요. 증거가 있으면 소송할 수 있어요. 나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부모님의 은행 기록, 동생에게 준 집의 등기부. 공공 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이 변했다. 처음에는 분노였다. 이제는 냉정한 즐거움. 아니, 그건 아니었다. 그냥 필요성이었다. 동생이 퇴원한 후 가족 모임을 제안했다. 화해하자. 부모님은 기뻐하셨다. 식당에서 만났다. 동생은 여전히 미안한 척했다. 누나, 고마워. 나는 와인을 따르며 물었다. 사업은 어때?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새 투자자가 붙었어. 곧 대박날 거야. 그 투자자가 김 씨였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이미 김 씨의 비리를 알고 있었다. 사기죄로 유죄 판결받은 적이 있었다. 나는 그걸 부모님께 슬쩍 흘렸다. 동생 파트너가 문제 있는 사람 아니에요. 부모님은 화를 냈다.
내가 뭘 알아. 그 모임 후 나는 김 씨에게 연락했다. 익명 메일로. 테크노바의 비리를 안다. 조심하라. 그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다. 누나, 이상한 메일 받았어. 나는 모르는 척했다. 무슨 소리? 이게 시작이었다. 그들의 불안을 키우는 거. 나는 매일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부모님 집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며 동생이 오는 걸 봤다. 그들의 표정이 어두웠다. 좋았어. 이제 그들은 불안해할 테지. 하지만 나도 대가를 치렀다. 친구들이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일 때문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고립감을 느꼈다. 가족을 적으로 보는 내가 싫었다. 밤에 울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울음이 끝나면 다시 계획을 세웠다. 이건 선택이 아니었다. 생존이었다. 2달 후 동생의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 투자자들이 빠져나갔다. 내 메일 때문일까? 모르겠지만 상관없었다. 부모님은 다시 내 집을 노렸다. 이제 정말 팔아라. 나는 거부했다. 법적으로 안 돼요. 그 말에 아버지가 소리쳤다. 너 같은 년은 가족도 아니야.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끊어졌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법적 싸움이 시작됐다. 변호사를 통해 부모님께 서류를 보냈다. 재산 분배 불공평에 대한 소송 준비. 부모님은 충격받으셨다. 전화로 울며 말했다. 어떻게 내 부모를 고소해?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부모님이 먼저 가족을 버리셨잖아요. 동생은 화를 냈다. 누나, 미쳤어. 이게 다 내 탓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똑똑했다. 이게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소송 준비 과정에서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동생의 회사 세금 기록을 확인했다. 탈세 의심이 있었다. 국세청에 익명 제보를 했다. 공익 제보예요. 그들은 조사에 들어갔다. 동생은 패닉에 빠졌다. 나에게 왔다. 누나, 도와줘. 세무조사야. 나는 눈물을 흘리는 척했다. 어떻게? 나도 모르는데. 하지만 속으로는 쾌감을 느꼈다. 아니, 쾌감이 아니라 안도였다. 이제 그들은 나처럼 고통받을 테지.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내 마음이 변형됐다. 처음에는 정의였다. 이제는 복수였다. 밤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상상했다. 부모님의 불면증, 동생의 스트레스. 그게 나를 기쁘게 했다. 그런데 그게 정상인가? 친구에게 털어놨다. 가족과 싸우고 있어. 친구는 말했다. 그만해. 후회할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 후회. 후회는 포기할 때 오는 거지? 소송 첫 미팅에서 부모님은 변호사를 데려왔다. 그들의 변호사는 날카로웠다. 증거가 약해요. 부모의 재산 처분은 자유입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럼 동생의 탈세는요? 그 말에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동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알았다. 내가 제보한 걸. 하지만 증명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동생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누나, 왜 그래? 우리가 가족이잖아. 왜? 나는 답했다. 가족. 너희가 먼저 부정했어. 그 후 세무조사가 본격화됐다. 동생의 회사는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부모님은 건강이 나빠지셨다.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심장 문제였다. 나는 방문했다. 엄마, 괜찮아요.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내 탓이야. 그 말에 나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냥 사실이었다. 내 탓. 아니, 그들의 선택 탓. 하지만 나도 피곤했다. 회사에서 실수증했다. 상사가 물었다. 무슨 일 있어? 나는 가족 문제예요 라고 대답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내 눈이 차가웠다. 이게 나인가? 복수를 위해 인간성을 잃는 건가? 그 생각에 도두했다. 소송을 취하할까? 하지만 부모님의 말이 떠올랐다. 너 같은 년간이 멈출 수 없었다. 동생은 반격을 시작했다. 그는 내 회사에 연락했다. 내 누나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요. 상사가 나를 불렀다. 무슨 소리야? 나는 설명했다. 가족 분쟁이에요. 하지만 이미 소문이 퍼졌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동생은 똑똑했다. 직접 싸우지 않고 내 사회적 지위를 흔들었다. 이제 게임이 됐다. 누가 먼저 무너지나. 나는 대응했다. 동생의 과거 여자친구를 찾았다. 그녀는 동생에게 사기당한 적이 있었다. 돈을 빌려주고 안 갚았다. 나는 그녀에게 연락했다. 증언해 주실래요? 그녀는 동의했다. 법정에서 그 증언이 나왔다. 동생의 신뢰가 무너졌다. 투자자들이 완전히 빠져나갔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나를 변화시켰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친구를 피했다. 가족 사진을 버렸다. 밤에 꿈을 꿨다. 부모님이 죽는 꿈 깨어나서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끝내야 해. 소송이 본격화됐다. 법정에서 부모님은 울었다. 딸이 부모를 고소하다니 이 판사는 동정적으로 봤다. 하지만 증거가 쌓였다. 동생의 탈세, 부모님의 편파적 재산 분배. 변호사는 말했다. 이건 공평성 문제입니다. 동생의 변호사는 반박했다. 가족 간 일입니다. 하지만 판사는 내 쪽에 기울었다. 법 앞에 가족은 없다. 그 과정에서 동생은 나를 협박했다. 밤에 집 앞에 왔다. 누나, 그만해. 아니면 내 인생도 망할 거야. 그의 눈에 광기가 보였다. 그는 똑똑하지만 절박했다. 나는 문을 잠그고 경찰을 불렀다. 협박입니다. 경찰이 왔다. 동생은 끌려갔다. 그날 부모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 동생을 감옥 보낼 거냐? 나는 대답했다. 자업자득이에요. 하지만 나도 상처받았다. 회사에서 해고 위기에 처했다. 소문 때문이었다. 나는 휴가를 냈다. 집에서 혼자 생각했다. 이게 가치가 있나? 복수가 나를 파괴하고 있었다. 친구가 찾아왔다. 그만해. 너도 아프잖아. 나는 울었다. 하지만 멈추면 내가 죽어. 그게 진실이었다. 침묵은 나를 죽일 테지. 소송 중간에 동생의 회사가 파산했다. 빚이 5억이었다. 부모님은 그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집을 팔아야 했다. 그 10억 집. 이미 담보로 잡혔다. 동생은 부모님을 탓했다. 왜 나만 도와? 부모님은 충격받으셨다. 가족이 무너지는 걸 봤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만족. 아니,
그냥 공평함이었다. 동생은 반격으로 내 과거를 파헤쳤다. 고등학교 때의 실수, 사소한 거짓말. 그는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내 누나는 이런 사람이야 친구들이 물었다. 진짜야,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상처였다. 이제 나는 사회적으로 고립됐다. 복수의 대가. 내 인간성이 사라지는 대가? 법정 최종 변론에서 나는 증언했다. 저는 가족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착취당했어요. 부모님은 고개를 숙였다. 동생은 나를 노려봤다. 판결은 내 승소였다. 재산 분배 조정. 동생의 집 일부가 내게 왔다. 하지만 그 집은 이미 경매됐다. 돈으로 받았다. 3억. 승리 후 나는 집에 돌아왔다. 텅 빈 집, 기쁨이 없었다. 그냥 피로. 부모님은 연락을 끊으셨다. 동생은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파산 신청했다. 나는 돈을 썼다. 새 직장을 찾기 위해.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남았다. 나는 변했다. 더 차갑게, 더 계산적으로.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동생이 다시 나타났다. 누나, 용서해. 그는 무릎 꿇었다. 나는 물었다. 왜? 그는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했다. 계산하는 눈. 나는 문을 닫았다. 늦었어. 밤에 나는 생각했다. 이 복수가 나를 구했나? 아니면 파괴했나? 도두가 들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건 필요했다. 승소 후 삶이 변했다. 새 직장을 구했다. 더 나은 회사, 더 높은 연봉. 하지만 사람들을 피했다. 신뢰가 사라졌다. 친구들은 멀어졌다. 너 너무 변했어. 나는 대답했다. 현실이 그렇잖아. 가족 없이 사는 게 익숙해졌다. 하지만 밤마다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머니의 병원 침대, 아버지의 절망. 그게 나를 괴롭혔다. 동생은 파산 후 알바를 했다. 카페에서. 나는 우연히 봤다. 그의 모습이 초췌했다. 그는 나를 봤다. 누나, 나는 지나쳤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내가 느껴봐. 내가 느꼈던 걸. 부모님은 지방으로 이사 갔다. 작은 아파트. 연금으로 산다. 어머니가 편지 보냈다. 미안하다. 나는 읽고 버렸다. 미안. 늦었다. 하지만 그 편지가 나를 흔들었다. 복수가 끝났는데 왜 아직 아픈가? 내 안의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다. 새 직장에서 상사가 물었다. 가족은? 나는 웃었다. 없어요. 그게 사실이었다. 나는 혼자였다. 하지만 그 혼자가 자유였다. 아니, 자유인가? 고독이었다. 복수의 대가. 인간성을 잃은 대가? 어느 날 동생이 다시 왔다. 돈 좀 빌려줘. 그의 사업책이었다. 나는 웃었다. 왜 나한테? 그는 말했다. 가족이잖아. 그 말에 나는 폭발했다. 가족. 너희가 파괴했어. 나는 그를 쫓아냈다. 하지만 그 후 죄책감이 들었다. 왜? 그는 적인데. 나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복수 후유증이에요. 상담사는 말했다. 정상입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정상은 아니었다.
나는 변했다. 덧텐 내나게.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 관계를 피했다. 부모님의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가 쓰러졌다. 뇌졸중. 병원에 갔다. 어머니가 울었다. 내가 와줘서 고마워 나는 말했다. 의무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게 끝인가? 복수가 가져온 결말. 동생도 왔다. 병원에서. 그는 변했다. 누나, 미안 이번에는 진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늦었어. 병원 복도에서 우리는 침묵했다. 가족의 잔재. 집에 돌아와 나는 일기를 봤다. 모든 기록. 불태웠다. 끝내자.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내 마음에 상처가 남았다.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나는 안정됐다. 새 집, 새 삶, 하지만 가족의 그림자가 남았다. 부모님은 회복됐다. 동생은 새 직장을 구했다. 그들은 다시 연락했다. 화해하자 나는 만났다. 식당에서. 부모님은 늙어 보였다. 동생은 조용했다. 대화는 어색했다. 미안하다. 용서해 나는 듣기만 했다.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게 진짜인가? 아니면 또 착취인가? 동생이 말했다. 누나, 내 덕분에 깨달았어. 나는 물었다. 뭐를? 가족의 소중함, 웃기지. 이제 와서. 하지만 나는 용서하지 않았다. 과거는 지울 수 없어. 그 말에 부모님은 울었다. 나는 일어났다. 이게 끝이에요. 집에 돌아와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 여전했다. 나는 물었다. 이 복수가 옳았나? 아니면 잘못됐나?